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3월 27일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핫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핫랭킹은 후보들마다 발언, 논란, 비상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5일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 대결할 경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1%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박형준 후보 58.8, 김영춘 후보 29.3, 29.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제 재보궐선거 선거가 한 열흘가량 남았는데 지금 보신 여론조사 굉장히 격차가 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열흘 남았다고 하지만 사전선거일이 이제 2일, 3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예. 남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사를 한 것 따르면 22일, 23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만 보면 굉장히 격차가 많이 커 보입니다. 지금 뭐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이제 지금 격차가 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는 매일 이제 2%씩 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상당히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보면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도 있었고 또 단일화 과정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워낙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이제 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당의 어떤 안정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선거가 일반 선거였으면 아마 이 추세가 많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예. 보궐선거라는 것은 일단 그 선거 당일날 휴일이 아니에요. 일단 선거 당일날 휴일이 아니고 또 투표율 자체도 일반 선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조직력의 싸움이 상당 부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이 여전히 조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록은 지난 2011년도의 그 지방선거를 보면 당시에 한명숙 지금 그 오세훈 그 선거 때도 보면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어요. 여론조사에서는요. 네. 근데 결론은 0.6%포인트 차로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오차 범위가 큽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따져본다면 지금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전혀 아직까지 실망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역시 그 당일날 조직 선거를 얼마나 할 것인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로는 본인이 보기에도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만 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막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오 후보의 지지도가 박 후보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청년을 겨냥한 맞춤 공약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젠 박 후보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세중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 40, 50대보다는 경험치가 좀 낮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후 논란이 되자 박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왜곡 편집해 보도가 된 것이라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섭섭하셨다면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어제 일련의 상황을 저희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맥락을 보면 이 박영선 후보의 좀 답답함은 이해가 돼요. 20대 청년이 역사 경험을 다 해보지 못했으니 80년대 초반 50, 60, 그 이전에 또 이 박정희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부 독재를 겪지 못한 세대죠. 그 이후에 출생했고 사실 민주화 시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독재를 겪지 못한 청년층이 지금 자꾸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좀 현혹되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거예요. 그 청년의 발언을 인용해서 했는데 사실 내용은 20대는 40, 50대보다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 이렇게 요약은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럼 20대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러면 선거의 판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박영선 후보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수밖에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터질 텐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말 자신에게 등을 돌린 세대, 성별 혹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되잖아요. 박영선 후보의 지금 핵심 타겟은 중도층이거든요. 그리고 20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제 표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공감 가능한 이 표현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예. 네. 박영선 후보는 이 발언이 20대 다른 학생의 발언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오세훈 후보는 이 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치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분노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래서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이래서 제가 박영선 후보를 감히 문재인 아바타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유지아 변호사님, 예. 오 후보는 물론 이게 박영선 후보가 다른 20대 학생의 발언을 전한 거긴 하지만 역시 20대들의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야당을 지지한 듯한 이렇게 발언이 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이제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는 오세훈 후보의 지적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B2, 영끌에서 B2를 하다가 결국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바람에 벼락거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불공정에 대한 어떤 인식이 LH 투기 사건에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된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분노가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공정을 강조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세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의 해명도 저는 좀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그 해명을 보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통치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독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독재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꼭 그 독재 체제를 경험해야만 현재 그 상황이 독재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칫 해봐야 안다. 내가 해봐서 다 안다라는 라떼 스타일의 얘기와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20대 비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물론 그 당시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젊은 층이 그 충격을 북한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반공교육이었습니다.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뭐 서른 의원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감 능력이 얼마나 없는가라는 걸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반공교육이라면 정말 제 세대와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세대 같은데 정말 반공교육 너무 세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북한 사람들 다 빨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았는데 본인은 또 민주화 운동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반공교육을 받아서 20대가 이렇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았다? 제대로 된 교육 안 받는 건요. 서른노현 시대나 저희 시대나 학교 수업 거의 안 들어갔어요. 데모하느라고. 뭐 거의 수업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대한테 수업을 안 받았다고요? 지금 20대요? 학점 하나 지금 점수 하나 더 달라고 지금 수업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아십니까? 학점 뭐 4점 거의 만점 안 받으면 지금 취직도 못 해요. 정말 지금 이 20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이나 이런 걸 등등히 보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대기업 중심, 그다음에 정규직 중심, 지난번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20대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우리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세대가 절망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전히 지금 20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고 나를 반대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교육 못 받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인데 어제 유세 현장에서 같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로 가난한 우리 국민들이 피부를 흘리고 있는데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구석에서 고시원에서 시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집값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안정돼 있다. 1년 전까지 이렇게 넋두리 같은 소리 했었죠.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최영일 평론가님. 네. 오 후보가 과거에 중증 치매 환자의 넋두리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아니 야당이 그런 말도 네, 못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그 말을 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집회 참석 때문에 거기서 한 발언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 지금 중도인 척하지만 극우 정치인 아니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문제가 있다. 야당이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중들의 공감대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이 2019년 2년 전에 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지금 역공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이것은 실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후보가 의도하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누구에게 제일 나쁘냐? 본인에게 나쁠 수가 있어요. 여건을 예. 보면.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문제다. 참모들은 도대체 이 우리 현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피눈물을 제대로 전달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꼭 과격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 전달 못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과격한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예. 이해가 되는 건 유세 현장의 열기 때문에 센 표현을 쓰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예. 2019년에도 광장이었죠. 지금 이번에도 유세 현장 가두였죠. 그러니까 그때 한 말 크게 틀린 거 없다. 나는 옳은 말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미디어로 이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집에 안방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저 말에 공감이 좀 될 것인가. 이 2차, 3차 파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 후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말조심을 당부한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할 적에 말조심을 하라고 내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갑작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갖다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입조심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오 후보의 유세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저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이런 류의 이제 경솔한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 중증 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일단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네. 예. 그걸 이제 본인들의 이제 선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잘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봅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에 지금 봤지만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는지 그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로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경제 정책에 이제 실패가 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 시장들의 어떤 그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서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야권의 구심력이 생겼다는, 그래서 정권 심판이 가능하지 않게 됐느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비판을 담아낼 수 있는 제1야당이라는 그것이 이제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 혹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높은 지지율을 이제 보이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을 놓아서일까요? 이제 경솔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이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3기 암 환자는 요즘은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앞세우는 훈수 전문가가 수술 맡으면은 그 환자 죽을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의사, 유능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춘이 감히 3기 암 환자 신세인 부산을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의사라고 자부합니다. 부산은 3기 암 환자와 같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부산 비하 발언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부산을 발전시켜서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손자가 함께 일하는 도시, 그 부산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네,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거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박재 의원 발언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부산 비하 정당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의 망언은 부산뿐만 아니라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도 함께 모독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오세훈 후보의 중증 치매 환자 발언에 대해서 저희 패널들이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지금 본인이 이제 앞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릴 그런 적합한 후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겠지만 부산 시민들이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발언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의 언어는 그 나라의 국격을 저는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정치인이 정말 금기시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동영 당 의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노인들은 집에서 그냥 힘드시니까 투표하지 나오러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결국 당 대표직을 사퇴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특히요, 이 질병을 어떤 면에서 정책 상황에 자꾸 빗대는 거, 전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고 봅니다. 네. 특히 암 환자라든지 치매라든지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친척, 그리고 자신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뭔가 악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빗대는 건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즉 우리가 아직 세대 간의 어떤 비하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와 이런 질병 문제는 정말 정치인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 더군다나요. 지금 한 지역의 리더로 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전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거돈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거돈 시장의 지금 성추문 때문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근데 김영춘 후보가 지금 부산이 암 환자 3기라고 지금 이 비유를 했는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부산 지역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내가 고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소한 어떤 지역의 리더가 될 분들은 그 지역에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민들의 자존감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에 더 발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형편없다. 지금 초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산 지역에 있는 300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대로 나한테 초라하다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나서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본인은 그동안 국회의원 하셨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은 결국은 민주당은 어쩌면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더로 나가실 분들은 국민들에게 좀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제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결국 경기도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어렵게 직장 다녀서 뭔가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일 어려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 보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투기 정보 빼내갖고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분노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에 용광로처럼 불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평론가님 저희 영상 함께 보셨는데 네. 누리꾼들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게 그렇습니다. LCT 살면서 할 말은 아니다. LCT가 부산에서 최고가 아파트인데 아들은 2030 부동산 피해자라니 뭐 LCT를 팔면 서울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취지의 비난 댓글들이 달리고 예, 있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시자고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념 진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좌다 우다,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형준 후보의 저 장면에서의 이 실수는 뭐냐면, 자, 지금 여당 싫어하고 정권 심판하겠다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우리 편이다. 이들은 내 편이다. 아니에요. 2030이 박형준 후보라는 도구를 들어서 여당을 심판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박형준 후보 편이 아니에요. 저 댓글을 보시면. 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A나 B나 다 기득권 아니야? 지금 이런 심리예요. 네. 다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자칫 착각을 해서 대통령 싫어하고 여당 싫어하면 우리 편이구나. 이런 단순 논리로 정당과 후보가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LH를 막 비판하는데 본인에게는 지금 LCT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아들이 LCT의 조형물까지 맡아서 18억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자, LCT에 살면서 할 말은 아니지. 이거는 좀 박형준 후보가 뼈아프게 자기 자식을 예화로 동원하는 게 적절했는가. 그냥 자기 집안 문제 다 빼고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짚었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 정말 아슬아슬한 역풍 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주의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여러 발언 논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홍보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버스 뒤에 민주야, 좋아해 이런 문구의 광고가 실려 있는데 이게 바로 넷플릭스의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야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류지혜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에서 김철근 대변인은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이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벤트에 당첨된 이름을 넣은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류 변호사님 볼 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어느 시민이 중앙일간지에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광고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 그때부터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야 좋아야 아닙니까? 그 민주야 좋아해서 그 민주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와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해당 조항에는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했다는 걸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그 사람 속을 까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냥 짐작하지 말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과 정당 혹은 후보자, 상대 후보자와의 관계를 보라. 그리고 그러한 어떤 광고를 게시한 동기, 행위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야만 이렇게 과도하게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자체가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야 좋아인지 사랑인지 이것도
얼마든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 아마 위반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저희가 두 번째 한 랭킹에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한 랭킹은 움직이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파리 조심.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먼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서울 지역만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46.4%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4, 이낙연 전 대표가 9.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역시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재보궐이 끝나고 나면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정치권 당에 보고 있는데 서울 지역이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상당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서울은 뭐 각 지역의 출신 분들도 많이 사시고 또 인구 한 1,000만 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여론이 뭐 전국의 어떤 그동안 보면 대선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여론의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다 합쳐봤자 윤 총장을 잘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그만큼 윤 전 총장의 지금 지지도가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윤 전 총장은 지금 퇴임 이후에 본인이 육성으로 국민들 앞에 뭐 직접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하나 이벤트와 뭔가 사건과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물론 지금 이제 서울시장 등등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강한 게 아닌가. 즉 정권에 대해서 좀 심판적인 심리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윤 전 총장으로 모여서 그렇지 윤 전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율 아직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사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어떤 지지도가 아주 탄탄한 또 본인의 어떤 발광체로서의 현재 지지도기보다는 뭔가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다가 그동안 딱 이제 깃발을 꽂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적인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실망감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 과정을 저는 거치라고 봐요. 그 기대감을 과연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네? 아니, 저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 영 아니네? 이런 또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앞으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한번 질책하는 그런 의미의 지지율이 윤 전 총장한테 모여있다.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파리를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도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근데 그러셨는데 결국 윤 총장이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네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간을 포착한 것과 진짜 도전해서 그 별을 따내는 것, 잡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하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아하.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파리가 꼬입니까?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거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네, 평론가님, 네. 김 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조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히 개인 플레이로 정치 선언 안 했는데 그냥 1년여 어찌 보면은 현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검찰총장으로 사직 전, 사직 후 계속 지금 이제 야권 지지층의 인기가 최고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력이 없어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어요. 정치한다는 표현 아직 안 했어요. 네. 계획과 비전을 밝힌 바도 없어요. 네. 그럼 국민들은 처음에 뭘 보냐면 주변에 누가 있을 것인가. 자,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수사 전문 검사로 검찰총장까지는 최고 지위를 지내고 나왔는데 이 윤석열식 외교는 뭐지?
윤석열 씨 경제정책은 뭐지? 국방안보 알고 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파리가 꼬이면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굳이 비유하면 저는 정말 떠도는 정치 모사꾼들이 주변에 모이면 윤석열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국민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파리를 걸러내서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고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새들이 날아오게 해야죠. 윤석열이라는 제목이 아름드리 나무라면 아름다운 새들이 와서 우거지고 둥지도 틀고 새끼도 낳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야, 큰 나무다. 이 김영석 그 철학자 교수님이 한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릇이 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리는 다 쫓아버리고 정말 아름드리 새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처음에 잘 연출되면 별 딸 거다 이런 조언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파리가 아니라 새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를 조심해야 한다 이걸 언급한 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민주주의의 독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여당으로서는 또 선거 국면이 좀 힘들어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윤 총장은 중수청을 반대하면서 사퇴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이미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부터 이미 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정치권도 사실은 자꾸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태는 정치에 참여를 하기 위한 기획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여론 지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 군인처럼 이 정치 검사 역시 민주주의의 독초입니다. 이 대선 지지율 좀 높다고 해서 마케팅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초동을 중심으로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발언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명 대호 프로젝트 얘기인데요. 윤 전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차린 로펌이 대우 법무법인이다. 대우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다. 한간에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대우 프로젝트를 연상케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유지아 변호사님. 실제 서초동을 중심으로 대우 프로젝트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가동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총장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조인들 중심으로 자기가 이제 윤 전 총장 혹은 그 측근을 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든 포럼이든 아니면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서초동뿐만 아니라 여의도나 전국적으로 지금 윤 전 총장의 어떤 지금 밀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모임을 만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실체가 있는 모임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만큼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나름대로 저도 취재해본 결과 윤 전 총장 현재 이렇게 한간에 놔두는 윤 전 총장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혹은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윤 전 총장이 이제 총장을 사퇴하기 전에 언론과 했던 인터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몇 가지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행보들을 토대로 윤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간다면 해나갈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나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석동현 변호사가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나 대권 도전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바로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되고 국민적 뉴스가 되고 하는 현상이 참 그렇게 썩 마음이 사실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윤 총장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을 하면 그 영화보다는 사실은 욕먹을 일이 훨씬 더 많은 입장이고 저도 그 언저리에서 좀 몇 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문정권의 여러 가지 폭정이랄지 또는 법치 파기 등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친구에게 그러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본인의 어떤 속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현재 공개적인 일정 없이 자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몇 가지 알려진 일정들이 있죠.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최근 101세 원로 철학자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사진인데요. 김영석 명예교수가 본인이 쓴 책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건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에게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김영석 명예교수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국민만을 위해 뭔가를 남기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알려진 지금 일정이 있는데 지난 19일 날 김영석 교수를 만난 이후에 22일 날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상당히 여야 진영을 넘나드는 그런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알려지는 면담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특히 이종찬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종찬 원장의 아들이 이철우 지금 연세대 로스쿨 교수인데 이제 윤 총장하고는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분 있고 예전부터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철학가죠. 근데 이제 이종찬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종찬 전 원장이 육사를 졸업하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참여해서 민정당에 있었어요. 몸담았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제 민정계가 3당 합당을 할 때 민정계가 그때는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을 이제 대권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뭐 거의 협박성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대중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이제 후보로 지명하면서 결국은 박태준 후보가 이제 좌절을 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도한 게 바로 이종찬 전 원장입니다. 이종찬 전 원장이 이제 대권 레이스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것 또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의 반대로 좌절을 했어요. 결국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작은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민주당의 흡수 합병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뭘 하냐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만들기를 진두지휘를 합니다. 바로 그 뭐냐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선 전략을 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당시에 누가 했냐면 이제 이강래 전 의원하고 함께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낸 게 바로 DJP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선 승리를 이뤄냈고 결국 끝나자마자 이제 국정원장으로 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종찬 지금 전 원장은 그런 게 있죠. 본인이 대권을 시도해 봤었고, 그 다음 제3지대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권 전략을 마련해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윤 전 총장이 만난 거죠.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제3지대 너무 힘들어. 그거 만들지 마.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없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그러면 연대를 할 것이냐? 바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는 아마 정치 실무적으로 보면 이 대권 그동안 만들어 본 전략가들 중에 몇몇이 있는데요. 특히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종찬 전 이제 원장이라든지 몇몇 분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이종찬 원장의 만남은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서 장애물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전망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의 뭐 개인적 전망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평론가님,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한 게 현재까지 윤 전 총장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한 12일 정도 남은 4.7 재보궐선거 전에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낼 것으로 보는데 여야 특정 후보 호불호에 대한 입장은 안 나올 거예요.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기호, 특정 정당, 특정 후보와 관련해서 연상해서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 유권자의 뜻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는데 매우 원칙적인 얘기다. 윤 전 총장다운 얘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는 선거 후에 나오겠죠. 네. 아마 저는 이게 1년의 시리즈로 준비될 걸로 봐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고 자 이것은 국민의 어떠한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나는 읽는다. 와 함께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이 시리즈로 이제 오프닝의 시점이 다가왔거든요. 네. 이게 뭐 1년도 안 남은 대선인데 하세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보선 이후부터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는 선거 후에 좀 뚜렷하게 나올 거고 선거 전에는 존재감을 어느 정도 과시하는 선문답 같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로 알려져 있는데 윤사모가 오늘 오후 가칭 다 함께 자유당 창단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유재 변호사님, 윤 총장과는 무관한 지지자들의 자발적 창당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윤 총장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정치인이 이제 본인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본인의 세가 만들어지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윤 전 총장이 지금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양대 정당 중에 어느 한 당과 함께 할 것인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당이 먼저 만들어지면 윤 전 총장과의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기성 정당과의 화학적 결합 문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골치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고 새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윤 전 총장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다면 아마 다음 주가 될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핫랭킹은 뒤늦게 발송된 행사 초청장 얘기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국군 장병을 추모하는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행사 사회를 맡은 해군 1병 박보검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승! 해군 1병 박보검입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작별 인사 속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필승! 네, 그런데 이번 기념식에 참석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치인들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변호사님, 기념식 바로 전날 이제 문자로 초대장을 보내면서 굉장히 구설에 올랐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그 문자를 준비를 해봤어요. 문자를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인원을 축소했지만 참석 요청이 많아 정당 대표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초청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 기념식 하루 전날 문자 메시지로 초대장을 보냈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국가적인 행사는 행사가 있기 한참 전에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행사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인사들에게는 비표라고 해서 그런 비표를 먼저 발송한 다음에 그 비표를 소지한 사람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행사 전날에 이렇게 카톡 혹은 이제 문자로 이렇게 행사 초청을 한다는 것이 좀 이례적인데요. 사실 요 일이 있기 전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해 수호의 날에 이제 참석 인원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하고 있죠. 국가보훈처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 인원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국방부는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부대 방문을
제안하는 그 내규로 인해서 이제 참석 인원을 축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다른 해명을 내놨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유승민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반발을 거세하게 했죠. 예. 그렇게 논란이 되다가 급기야 그 행사 전날에 이렇게 문자로 이제 갑자기 이제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이제 정치인들까지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입장을 왜 바꾼 거죠, 근데?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훈처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그 카톡 초대장, 문자 예. 초대장을 보면은 기념식 참석 요청이 많아서 참석 범위를 최대한 늘려봤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예전에 국방부가 내놓았던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정치인의 부대 방문을 제한해야 했다는 그런 해명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훈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그리고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만 제한적으로 뒤늦게 초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제 행사에서 논란이 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도중에 저렇게 조는 모습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수장된 46명의 청년에 대한 집권 여당의 속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을 시작되고 나서 이제 강도 높은 일정을 치르고 행사에 참석해 순간적으로 피로가 몰려왔다.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저 장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뭐 참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날 또 지금 뭐 거의 부산 갔다가 지금 뭐 전국을 지금 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 행사에 참석한 건데 네. 참 솔직히 이게 생리적인 문제라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지금 각 당 대표들이나 선거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밤잠을 뭐 자지 못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짜 뭐 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속내를 드러냈다 이런 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예. 이거는 뭐 여든 야든 간에 사실 이 햇볕이 내리쬐는 행사장에서 있으면 이 참 이리 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좀 이 조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좀 야당이 또 몰아붙이는 것도 뭐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진작 이렇게 좀 성대하게 치러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참석하고 올해 참석을 하셨는데요. 첫 해와 둘째 해는 해외 순방, 그 다음에 다른 일정 등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천안함 유족들 이런 분들이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라는 비판론이 많았거든요. 예. 뭐 탁현민 씨가 이번에 뭐 함정도 많이 동원하고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진작 그는 처음부터 이랬으면 좀 유족들 마음도 많이 좋아졌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지난해 열린 기념식에서는 눈길을 끌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간 한 유족의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영상과 최근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수행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수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깜짝 채워주세요. 제발 좀 이게 어디서 이게 우리 아이들 보낸 일인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변함이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웃긴 게 없어 지금 문제지. 아무리 해봐도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정치해주는 게 아닌데. 네, 변호사님 유족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절절해지는데 이 윤총자 여사가 올해 기념식에는 김정숙 여사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윤 여사의 답답한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예, 그 김정숙 여사가 그 윤총자 여사의 옆자리에 앉아서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위로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총자 여사가 진실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대체 어떤 원인으로 누구의 소행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총자 그 여사께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혹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그 어떤 한이랄까요? 그거를 계속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류재화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불가능한 혈액형. 구미에서 혼자 숨진 3살 아이 사건,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로 밝혀진 40대 여성 성모 씨가 자신의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혈액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 씨의 딸 김모 씨의 혈액형은 B형, 그리고 전 남편은 AB형입니다. 그리고 유전자형 확인 결과 김모 씨의 혈액형은 BB형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즉, 숨진 아이의 혈액형은 이런 가운데 A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B형이나 AB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A형의 아이는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는데 교수님, 저희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A형의 아이가 나올 수 없는데 숨진 아이가 A형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 혈액형 결과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로 그 친모, 이 아이의 그 20대 친모 있지 않습니까? 그 B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 남편이 AB형이다.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A형이 나올 수가 있죠. B0하고 AB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근데 이번에 이제 정밀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 20대 친모가 BB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BB형이 나오면 A형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AB형하고 B형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경찰에서 정확하게 이 40대 이 여성의 혈액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여성의 혈액형을 가지고는 이 A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또 바로 이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A형이 나왔다. 그럼 바꿔치기 한 시점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네. 예. 그러니까 대체 아이를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큰 상황인데 경찰은 딸의 출산 직후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 48시간이 왜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병원 기록에 의하면 3월 30일 날 출산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 병원은 통상 48시간 이내에 혈액형을 제치를 해서 신생아의 혈액형을요? 네, 신생아의 혈액형을 제치를 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4월 1일 정도 뭐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그럼 4월 1일 이전에 이제 바꿔치기 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꿔치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빈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산모가 20대 산모가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병원 3층 입원실에서 1인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신생아를 이제 놔두고 면회를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오전 오후에는 데리고 있다가 저녁엔 신생아실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기간 동안에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뭐 얼마든지 신생아실이 아닌 입원실에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면 혈액형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 단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훼손된 인식표인데요. 평론가님. 네. 이 2018년 3월 30일에 아이를 낳고 4월 1일쯤에 김 씨가 아기 사진을 촬영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진 속에서 이 아이의 인식표가 끊어진 채로 아기 머리 쪽에 그냥 놓여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 점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20대 김모 씨의 전 남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일상적인 것은 잊어버려요. 저도 두 아이 낳았을 때 인식표가 있었든가 없었든가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끊어진 걸 봤던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이에게 팔뚝의 인식표를 채우는데 입원 환자들은 모두 다 찹니다만 이게 저도 차봤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네. 이게 비닐로 돼 있는데 굉장히 질깁니다. 이것을 끊을 때는 이거 뗄 때, 퇴원할 때 간호사분이 보통 가위로 잘라주시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왜 풀려서 아이의 머리맡에 있었는지 그 작은 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뭐 기함을 쳤더라도 떨어질 리가 없는 게 왜 머리맡에 놓여 있었는지 이 전 남편이자 사실 내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점점 더 이상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건 유의미한 단서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 교수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처럼 혈액형이 두 부모 사이에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고 그리고 인식표가 훼손됐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병원에서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공모한 직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딸과도 공모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갖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까 아이 띠를 촬영한 그 시간이 4월 1일 오후 3시였거든요. 예. 그걸 갖다 본인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병원의 직원이 연루됐을 이 가능성과 연관해서는 병원에서는요 아이들이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 신생아실에서 실수로 해서 바꿔치기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가족이 바꿔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설사 병원 직원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수사는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내 아이를 좀 바꿔치기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친척이나 좀 아는 사람이 바꿔치기 해줄게. 이렇게 하기는 상식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자기의 딸, 즉 20대에 있는 산모와 공모를 해가지고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자, 이 바꿔치기 한 것이 혈액 검사를 하기 전인데 그때 이 산모가 자기 딸이 애를 놓고 누워 있는데 자,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애를 바꿔치기 하자. 그러면 이 딸이 누워가지고 엄마 그럼 바꿔치기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딸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혈액검사를 바꿔치기 하고 난 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 때문에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40대 여성이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수사를 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까 저게 병원 내부의 공모 가능성 또는 이 20대 친모하고의 가능성 좀 낮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미 DNA 검사도 이미 석 씨를 친모로 지목하고 있지만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이들이면 이쁘시려 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는데 가장 억울한 게 혹시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요,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다른 아이는 어디?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위원님 영상 함께 보셨지만 네. 석 씨가 정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석 씨의 출산 기록도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석 씨가 한 2018년도 초쯤에 자신의 PC 등에 셀프 출산 준비 등을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아마 뭐 방송에서 그 남편 되는 분이 나와서 자기도 전혀 몰랐다. 그 체중의 변화, 뭐 이렇게 겉모습의 변화도 없었고 옷도 옛날에 입는 거 그대로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아기가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도. 그리고 또 보통 보면 뭐 고등학생들 이제 그 임신한 이런 같은 경우에 그 엄마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춰보면 지금 남편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경찰이 아마 이제 이 석 씨가 이제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서 셀프 출산 이런 거를 알아봤다는데 요즘 셀프 출산 이런 거 하나 보는 분이 있나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벌써 이제 아이 둘을 낳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50대가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뭔가 자신의 아이의 출산 관련된
이게 지금 병원에 이제 기록을 가게 되면 병원에 검진 기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하지 않을 경우는 3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병원에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 정말 본인이 잘 아는 사람 통해서 셀프 출산한 방법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황들, 즉 혈액형 문제나 그다음에 셀프 출산을 검색해 봤다는 문제를 보면 점점 더 본인이 낳았다라는 증거들로 압축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대체 왜 아이를 바꿔치겠는지 여전히 의문이 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석 씨의 외손녀이자 김 씨의 딸이죠. 그 딸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지 굉장히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어떤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찰이 이제 사실 국내 입양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쭉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해외 입양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해외 입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아요. 친생 부모 동의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애가 적어도 제도권 내에 등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의견이 나눠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출생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놓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한참 지나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생 신고된 아이가 지금 바로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그 아이다라고 만약에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없어진 아이는 출생신고를 갖다가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외 입양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친부가 누구냐. 그리고 이 여성의 그 친척들이 대구 외관 이 근처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이를 어느 정도 봐줬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금씩 이 석 씨 같은 경우에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사라진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든 꼭 생존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반중 정서의 드라마 긴급 퇴출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겪었던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방영 2회 만에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SBS에서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편성했는데 사극입니다. 1회, 2회가 방영이 됐는데 그것을 본 시청자들이 정말 엄청난 댓글을 쏟아내면서 이 문제가 커졌어요. 안 본 사람들도 다시 찾아보고 맞네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것이 조선 구마사니까 조선시대예요. 태종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정돼 있습니다. 충녕대군도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안에 뭐 요리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설정돼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좀 중국 느낌이 강한 거예요. 중국 향. 물론 이제 드라마 내에서는 이게 의주 인근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의주면은 이제 중국과의 국경 지역인데 여기서 어떤 이 서양의 구마, 이렇게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제를 모셔오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장면인데 이게 조선의 주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딱 중국의 주점 혹은 식당의 느낌인데 저기에 나와 있는 술에는 국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술을 따라 먹는 문화고 국자로 떠서 먹는 문화는 중국식 기법이고 그다음에 이 음식들을 보니까 피단이라고 하죠. 삭힌 오리알 그리고 또 월병 뭐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두도 중국식. 그러면 왜 이게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극인데 중국의 분위기가 등장할까? 결국은 이것은 아예 중국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맞춤형 제작된 드라마 아니냐? 이런 이제 누리꾼들의 의혹이 크게 제기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커졌고 이것을 결국은 SBS는요 2회 나간 드라마를 폐지하기로 폐방 결정을 내려서 이건 역사 왜곡 논란은 사극마다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뭐 구마라는 악마, 엑소시즘이 등장하기 때문에 판타지예요. 정통 사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비난에 결국은 방송을 중단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방영 2회 만에 중단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계속 중국풍이 놀라야 되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폐지 건의하는 글이 올라오고
기업들이 줄줄이 광고를 다 철회했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 드라마들이 보면 뭐 모든 게 다 고증을 거친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이 퓨전 드라마 그 차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대풍으로 많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뭐 버젓이 이제 방영이 되어 왔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조선구마사 이 문제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측에서 이 김치가 자신들 것이다. 또 한복도 자신들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지금 시진핑 체제 이후에 국가주의를 강화하면서 이 중국의 동북 공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또 고유의 문화를 다 자기 거다. 더군다나 뭐 세종도 중국 사람이다 그러고 뭐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 감정이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바로 이 드라마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그 조선 초기를 다룬 그 드라마인데 저도 이거 언뜻 보니까요. 이게 무슨 중국의 그 무술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여성 복장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더군다나 중국이 저렇게 자기들 거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앞장서서 드라마를 중국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하다가 기업 측이 또 예민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넘게 투자가 됐고 이미 80% 다 찍었다고 합니다. 예. 또나 또 삼성이나 등등 대기업들이 다 스폰서를 했어요. 네. 또 지역에서 촬영장도 다 스폰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면 그 기업들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치니까 기업들이 다 손절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방송국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마 이제 드라마 폐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복이나 김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동북공정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서요. 왜곡된 장면들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드라마의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교수님 함께 들으셨지만 서 교수가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이 드라마의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역사 왜곡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드라마 제작팀에서는 뭐 이것이 그 당시에 위치가 중국 근처니까 중국하고 교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공색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이건 돈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여러 어떤 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우리 국민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서 교수 저분이 지적을 했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 공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그 드라마 내에서 저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봐라. 저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우리 옛날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헛발질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조선이 한국이 우리의 어떤 나라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중국의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 등도 두들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으면 지금부터 정신을 갖다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